자, 이번 시간에는요, 집합 건물의 수요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보시게 될 텐데, 이게 되게 이제 힘들어요. 힘들다는 게 1년에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자,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그동안 시험에 주로 나왔던 몇 개만 정확하게 외우고 끝내는 방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이제 소유권의 취득 방법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런 게 있었죠. 매매 계약 등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는 방법. 이게 소유권 취득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시 취득이라고 해서 토지를 공유수면을 매입을 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거, 이거 따로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하게 됩니다. 또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은, 자, 신축한 사람이 신축한 시점에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때 집 땅 아니라 할지라도 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죠. 또 타인의 토지에다가 정당한 원이 있든 없든 건물을 신축하면 신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한편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자, 아파트라든가 또는 이제 상가 건물 이런 데서 주로 이슈가 되는 개념인데, 자,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갖게 되는 소유권, 이걸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분 소유권은 소위 구분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구분 소유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 행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게 되면은 그때 소유자도 같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때 보통 소유권 취득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판례에서는 분양만 이루어지더라도 다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거 있잖아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중개 대상물 얘기를 하면서 분양권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특정할 수 있는 장차 건축될 건축물이라는 것도 소위 이름하여 분양권이라고 해서 지금 중개 대상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분양권이라는 게 대부분이 자, 구분 소유권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구분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인데, 이 구분 소유권은 자, 특정 동호수, 특정 등의 특정한 호를 이용할 권리, 사용 수익 처분 등을 할 권리라는 개념이 4개가 되어 있는데, 여긴 2개가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공용 부분에 관한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존립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대지 사용권이라는 개념도 같이 4개가 되어 있다. 다시요,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101동 101호, 행복아파트 101동 101호를 매입을 하게 된다. 등기를 넘겨받게 된다. 그러면 101동 101호에 대해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인정되고요. 대신 거기를 가기 위한 복도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할 권리도 당연히 인정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 대지 사용권이라고 해서 이 아파트가 자, 건립되기 위해서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아파트 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에는 소유권도 있겠지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대지 사용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공용 부분에 관한 사용권과 대지에 대한 지분권, 이것도 같이 한꺼번에 취득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뼈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용어의 정의. 자, 전유 부분이라고 해서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 부분이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 부분을 가리켜서 전유 부분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전유 부분 뒤에서 이제 질문 가지고 볼 텐데, 우리가 이제 집합 건물의 분양 등이 있게 되면 하자담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합 건물법에서는 3년, 5년, 10년 등 하자담보, 자, 보장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은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이 하자담보 관련해서 바로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자, 36년 지나서 벽이 무너졌다. 그랬을 때 건물을 건축한 사람들한테 요거 보수해달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대 제일 긴 게 10년짜리. 그래서 그게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 5년이고 언제부터 3년이냐, 언제부터 10년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자, 전인도라고 해서 공식으로 외우셔야 돼.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된 시점부터 다 하자담보의 제척기간이 인정이 된다.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이런 식이야. 어떤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입주를 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입주하는 시기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사용 승인 또는 사용 검사라는 시기가 있게 됩니다. 해서 자, 보통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입주 시기가 더 빠릅니다. 아파트가 신규로 분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규로 입주하게 될 입주 예정자들한테 건설사에서 연락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2월 7일부터 3월, 4월, 5월 7일 사이에 입주하시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이에 입주를 하지 않게 되면 그 후에 관리비 이런 것들도 같이 징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 기간 안에 입주를 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 이제 원래는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뭐가 있냐면은 사용검사라고 하는 것은 한참 있다가 이루어집니다. 원래 사용검사는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이 건물을 똑바로 지었나 안 지었나 확인해 보는 걸 뭐라고 한다? 사용검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실 몇백 세대 또는 몇천 세대의 아파트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수도꼭지 개수 세보고 문틈 이상이 있는 점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입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입주를 시키고 나서 소위 AS 신청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일러 자체가 문제가 없는데 설정이 잘못되어 있거나 등등 하면은 입주하신 분들이 고쳐달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문틀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럼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자, 입주한 날을 우리가 인도한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한 날이 2017년 예를 들어서 3월 1일이다. 그럼 사용검사일은 2017년 5월 1일이다 라고 한번 전제를 해봤을 때 지금 아까 10년이라는 기간 내에 일정한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산점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입주한 날. 우리 법에서는 인도한 신청부터 바로 하자보수의 제척기간을 기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공용 부분, 복도 같은 건요. 자, 사용 검사 일부터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유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다? 바로 인도된 날부터 하자보수의 제척 기간을 따진다 해서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전인도라고 해서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한 시점부터 하자보수 제척 기간을 따지게 된다. 해서 그다지 중요치 않고요. 요즘에 주로 이제 이슈가 됐던 게 공용 부분에 관한 이슈가 이루어집니다. 자, 앞에서 이제 아파트에 대한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전 등기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다?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자, 근데 문제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공용 부분, 복도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공용 부분은 기본적으로 등기를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만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공용 부분의 사용권은 같이 따라오는 것이지 공용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등기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등기 안 되는 게 몇 개 있었죠. 그래서 자,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개념은 어떻다? 소유권의 한 내용일 뿐 따로 이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나중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거 무덤, 봉분을 통해서 권리가 외부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점유권, 유치권이라는 것은 등기가 아니라 점유라는 사실을 통해서 외부에 권리가 공시가 되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되는 그런 권리 중에 일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요. 공용 부분이라는 것은 등기 자체를 따로 안 해도 구분 소유권 이전되게 되면 같이 사용권 따라오게 됩니다. 공용 부분은 두 개로 구분해요. 당연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 공용 부분은 복도 같은 것을 가리켜서 당연 공용 부분이라 부르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 이런 것을 가리켜서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연 공용 부분은 당연히 등기가 안 되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법을 보게 되면 등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등기라는 게 총 3개 페이지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 구분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등기는요. 표제부라는 거, 자, 사실관계를 공시하고요. 권리관계, 갑구에다 소유권, 을구에다 소유권 외의 권리를 공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이 지금 이제 규약성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표제부만 등기를 두고 따로이 갑구나 을구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자, 일단은 가보게 되면 당연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과 규약상 공용 부분 이렇게 갈 텐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야.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면 당연 공용 부분이든 규약상 공용 부분이든 같이 다 넘어오는 거지 따로 이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최근에 연속 출제가 됐었고요. 자, 이 공용 부분의 사용이라고 하는 거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까지 가볼까요? 관리비는요, 기본적으로 지분 비용
비율에 따라서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이걸 가지고 26회 때 한번 구성이 됐어요. 자, 가봅시다.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우리가 공유라는 개념을 앞에서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 공유라고 하는 거 공동 소유의 한 유형이었었고요. 자, 지분이라는 것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지분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했다. 다른 공제에 동의받을 필요 없이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됐었고요. 공유일 때는 모두 할 수 있다.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다. 물론 분할 청구, 금지 특약,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때는 분할 청구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토지에 대한 공유자를 얘기합니다. 토지에 대한 공유에 있어서 자, 공유자, 그러니까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뭐에 따라서 지분 비율까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자, 공유자의 권리라고 하는 거. 공유자의 권리. 자, 공유자의 권리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자, 바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근데 뭐에 따라서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또 하나가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설명드릴까요? 자, 토지 갑이라는 사람이 60%, 을이라는 사람이 40%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갑은 전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을도 전부를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대신 자, 갑이만 전부를 사용하게 되면 을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으로 을에게 반환해야 되고 을이 만약에 전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갑의 60%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갑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자, 근데 지금 집합건물법에서 공용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건 이제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복도에서는 술 처먹고 들어놓아서 자면 안 된다. 그냥 나다니면 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다시 일반적으로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집합건물법상 그대로 차용을 안 하는 거야. 집합건물법에 가게 되면 복도는 이제 복도 용도로 써야 되지. 복도 같은 당연 공용 부분을 자 평수가 넓다고 해서 막 굴러다니면서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까다로워요. 다시 일반적인 공유에 있어서는 자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고 관리비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합니다. 자 집합건물법에서 공용 부분 관리비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이건 이제 별 문제가 안 돼. 그래서 평수가 넓으면 관리비가 더 많아집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사용이라는 것은 어떻다? 용도에 따라서 사용한다.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가 돼서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어요. 일반적인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서 관리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나 공용 부분, 집합건물법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는 어떻다?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웠던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이슈가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미 본 것처럼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평수가 많으면 크면은 관리비가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용 부분의 관리비에 대한 면체료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 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 공용 부분의 관리비가 연체가 됐다. 그런데 이 연체가 된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이 있다 싶시다. 상가 건물에 기존 구분 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를 한 상태에서 이 상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구분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이게 갑이었었고 이게 을이었다. 그러면 을이 이 관리비를 낼 의무가 있다. 그러나 관리비 연체료 자체는 다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가볼까요? 이게 주로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신도시 개발이 이제 새롭게 되는 지역 중에서 상가 건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좀 뜨는 상권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분양가가 엄청 센 경우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상가 건물이 일서 5억짜리 물건이다. 그럼 대출 한 3억 끼워가지고 분양을 받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비싼 상가다 보니까 월세가 비싸게 돼. 월세가 비싸게 되면은 임차인이 안 들어와. 들어왔다 또 망해서 나가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냐면 지금 이제 몇 년씩 임차인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은행에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 물건으로 나와. 경매할 때 제일 주의할 게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자, 액면가만 믿어서는 안 돼요. 낙찰되는 금액만 믿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가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관리비 얼마나 연체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5억짜리 물건이었는데 자, 내가 낙찰 받을 때 뭐 2억 8천에 낙찰을 받았다. 떼돈 벌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항상 관리비가 몇천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도 누구한테 특별 승계인, 자, 매수한 사람을 특별 승계인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에게 승계가 되는데 연체료 부분은 어떻다? 승계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주제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흠 추정에서 큰 의미는 없는데요.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인해서 다른 자에게 손을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갖는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걸 보게 되면 아파트 꼭대기에 아파트 간판 같은 게 있어요. 레미안, 이렇게 이 편한 세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간판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이 전체가 어떻다?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공용 부분에 그 흠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얘기인데 의미 없어요. 딱 한 번 출제가 됐고 거의 내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이제 낸다라면 무조건 옳게만 구성을 하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여기까지 보셨고 대지 사용권까지 보고 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등기법을 통해서 공부했다시피 자, 그냥 남의 땅에 아파트를 지어 올릴 수는 없어요. 자, 이런 경우 있겠죠? 어떤 토지가 존재합니다. 토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 등기부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이 토지 위에다 아파트를 지어 올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구분 건물 또는 집합 건물 같은 얘기입니다. 구분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 등기부에는 이 토지에 관한 내용도 일부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토지 소유권에 근거해서 지상권에 전세권에 임차권에 근거해서 이 아파트를 지어 올렸다. 이런 것들이 외부에 공시가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소위 이름하여 대지 사용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자, 지금 앞에서 공용 부분도 구분 소유권에 따라서 이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었고요. 당연히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도 다 구분 소유권,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라서 다 함께 이동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구분 소유자 달리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만을 처분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구분 소유권의 이전이 있다는 얘기는 공용 부분에 관한 사용권도 이전되게 되는 것이고 대지 사용권도 다 같이 이전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정도까지가 구분 소유 집합 건물에 관한 기본적인 구조. 그리고 아까 전인도라는 개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의 관리, 재건축에 관한 쟁점을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지금 관리자 관련해서 먼저 관리단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별로 안 중요해요. 여기서는 관리위원회, 위원하고 관리인하고 이 인적 자격에 대해서만 출제 포인트인데, 자, 어떤 상가 건물 등에 대해서, 지금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하게 되면은 관리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당연 성립되게 된다. 그래서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따로 이 어떤 의결 행위나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관리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동으로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 소유자 전원이 구성원이 되는 모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관리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관리단은 중요치 않고요. 이 관리단이 구분 소유자 전체가 모여서 어떤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모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관리단이라는 것이 설립되게 되면 실제로 이 건물의 관리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단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위원회를 어떻다? 둘 수 있다라고 돼요. 관리위원회를 어떻다? 둘 수 있다. 관리위원회를 어떻다? 둘 수 있다. 실제로 관리단은 의미가 없고 다 관리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사안을 의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제 포인트 두 개를 이제 외워야 되는데, 관리위원회 위원은요, 구분 소유자일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만이어도 다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즉,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어떤 사안을 의결하는 게 시간들이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관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일 것이라고 한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비교할 게 관리인이라는 개념. 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구분 건물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어떤 중요사항을 의결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것에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문제가 딱 두 가지만 이슈가 돼. 관리위원회, 위원은 어떻다? 구분 소유자일 것. 그 다음에 관리인은 어떻다?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관리인이 뭐냐면은 관리사무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 소장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소장님은 예를 들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다 그랬을 때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실제 또 임차인이어도 무방하고, 또는 임차인도 아니고 그냥 직업적으로 관리해도 다 무방하다라고 할까 해서, 결국 이제 두 가지,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일 것, 관리인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경우수 임차인도 가능하고, 이 건물의 임차인이 아니고 직업적으로 관리를 하는 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선임회의는 중요치 않고요. 자, 외우실 거, 오늘 이거 보시고 거의 보실 일이 없거든. 그래서 이 몇 개만 달달 외우는 거야.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일 것, 관리인은 어떻다?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외에 재건축, 지금 이제 9년 동안 하나, 둘, 셋, 네 문제인가 구성이 됐어요. 세 문제가 네 문제가 구성이 되니까 겁나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 구분 건물의 재건축에 대해서 주로 출제가 되는 취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집합건물법이 지금 제가 요약을 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문제는 재건축 얘기가 이 엄청 긴 법이거든요. 긴 법 제일 끄트머리 나온 게 재건축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상가 건물의 재건축을 생각하시면 돼. 주택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해서 공법에서 따로 공부를 하시게 되는, 따로 적용을 받고요.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의 재건축 간단해요. 5분의 4,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어떻다? 재건축 결의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재건축 결의는 뭐라고요? 5분의 4, 5분의 4. 자, 구분 소유자, 머릿수로도 5분의 4 이상의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결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얼마? 5분의 4. 의결권과 구분 소유자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어떤 상가 건물에 40평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20평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자, 이 사람은 한 사람, 자, 구분 소유자 개수로 따지자면 한 사람이 되겠지만, 의결권은 20평 대비 40평은 얼마? 2배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을 물어보진 않고요. 그냥 5분의 4,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최근 2번이나 답을 뽑았고, 좀 이따 교재를 통해서 하나 살을 붙여 보시게 되긴 할 텐데, 자, 지금 이제 하나 더 기억하실 게 설금 분속이라는 머리 글자 따서 외우셔야 돼. 22회 때인가 출제가 됐던 주제이고요. 8년 기준은 출제가 안 됐는데, 지금 낼만 한 게 아직 안 냈던 문제 중에 최근 8년 기준으로는 안 냈던 문제가 바로 설금 분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재건축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5분의 4,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지 재건축 결의가 가능할 것인데, 자, 보게 되면은 이 재건축 결의의 재건축 결의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새 건물을 이렇게 짓겠다라고 하는 설계, 개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 두 번째, 자, 건물의 철거, 기존 건물의 철거, 그리고 새로운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계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철거 비용 및 새로운 건축에 드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자, 그 다음에 이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에서 설금 분속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재건축 결의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건축 결의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설금 분석. 전에 한번 나왔던, 한 16년 기준으로 한 2번 나왔어요. 그래서 설금 분석에서 설계 개요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금액이라고 하는 거. 끄트머리만 쭉쭉 보셔야 돼. 외울 때도 끄트머리만 봤었고, 읽어갈 때도 뭐라고요? 자, 외울 때도 그렇고, 시험 지문을 볼 때도 뒤쪽에서 설금, 그 다음에 분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귀속에 관한 사항에서 설금 분석. 이런 것이 바로 재건축 결의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주된 출제 이슈가 되겠고, 조금 이따가 살을 붙여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가서 130페이지 가서 지문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해서 옳게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분양 행위, 분양도 바로 구분행위의 일종이다. 별로 중요치 않아요. 이건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안 돼. 자, 두 번째 박스 보니까요.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오른편 되는 거죠. 복도 부분은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2번 답이 됐어요. 구조상 공용 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 변경 등기해야지 효력이 생긴다. 이것들은 사람을 호구로 하나? 자, 따로 이 복도 부분은 어떻다? 등기하지 않아도 구분소유권 취득하면 같이 복도의 사용권도 취득한다. 3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최근에 나왔던 29회 때 문제인가요? 자, 지금 우리 취득시효 얘기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서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라는 개념이 있었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인에게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다?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갑이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 권리증을 주거니 받거니 한 을, 매수인은 이 등기 권리증을 받고 이 토지에 대해서 20년간 지크라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게 되면 이 을이라는 사람에게는 어떻다?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시 완성자는 그 당시에 최종 20년이 됐을 당시에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이게 이제 점유취득시효의 법률 관계야. 근데 이 점유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등기가 가능해야만이 무슨 문제? 점유취득시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애초에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없다?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어찌됐든 답을 지금 계속 뽑아내고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29회 때, 그 다음에 30회 때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라고요. 공용 부분에 관한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효 취득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야. 자, 출제인들 문제 대박이에요. 뭐냐면은 계속 비슷하면서 약간씩 다르게 계속하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공부를 해 가실 때 답을 자꾸 외우라고 하는 취지가 뭐냐면은 지문 5개를 알 필요도 없고 알아치지도 않아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아요. 돌아서면 다 잊어먹게 돼 있어. 그래서 시험 지문 중에서 몇 개, 1개든 2개든 3개든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몇 개를 찾아내는 게 그게 실력이라고. 근데 수험생들이 다 내용을 그냥 겁은 또 더럽게 많아. 갖고 뭐야. 지금은 이제 코로나인가요? 쌩 난리가 났어. 그냥 세상에. 근데 이제 좀 긍정적인 이슈는 그거죠. 지금 0.6%의 사망률이에요. 사망률이 0.6%래요. 우리나라의 경우 0.6%면은 거의 복권보다는 좀 복권 확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게. 그래서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약국 앞에 가서 막 줄 서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그래서 이제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시라. 어차피 이래도 뒤지고 저래도 뒤지고. 제일 안 되는 사람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골프 같은 거 치러 여름에 갔다가 벼락맞아 뒤지는 케이스.
가끔 1년에 몇 명 나와요. 그러기도 힘들다고. 그 벼락 맞기도 진짜 힘들어. 확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건강을 챙기시고 그렇다 치고, 그쪽은 이제 제가 이제 의학 쪽엔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저는 이제 통계만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손발 닦으면 되는 거고 등등등.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리면 뭐 팔자지. 안 그래도 강의도 하기 싫은데 자기 격리 14일 동안 하면 괜찮지 뭐. 어쩔 수 없어. 불가항력이니까. 하여튼 그렇다 치고 요는 지금 시험에 계속 나왔던 몇 개만 계속 외우셔야 돼. 지금 저희가 강의를 할 때는 이것도 설명드리고 저것도 설명드리고 이게 이제 보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끝나고 나서 좀 특이한 주제가 나오면 수험생들은 본능적으로 짜증을 내거든요. 근데 짜증내면은 같이 다 했잖아 이렇게 짜증을 내려고 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제가 수험생이라고 친다면 이 몇 개 답이 됐던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한 10번씩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부동산 실명법 할 때 무식하게 외웠잖아. 그래서 적용이라는 키워드 나오면 4가지만 배제하고 나머지는 다 적용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 키워드 외우셨고, 알매모수 또는 경수 이렇게 갔었고, 소유권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가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도 이게 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약정 무효, 제3자 소유권 주도 이렇게 공식으로 해서 대입을 하셔야 돼. 공식으로 대입을 하셔야 돼. 그게 이제 기본 틀이 암기가 돼 있으면 나머지 중간에 한두 개 막히는 것들도 저절로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선 공식을 외워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양이 정말 방대한 양입니다. 지금 제가 한 20-30분 만에 이걸 다 정리해서 보여드릴 뿐이지, 실제 근데 답이 되는 영역들은 거의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공용 부분은 어떻다?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시효취도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4번. 일부 구분 소유자만 공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이게 뭐냐면은, 자, 아파트가 있는데 101동이고 102동이 있다 하십시다. 102동 아줌마가 101동 기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백 102동 아줌마가 101동에 올라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가 복잡하겠지? 102동 아줌마는 101동에 못 들어가는 거지. 그죠? 이거랑 맨날 같이 걸리는 그거잖아. 우리 공인중개사법 가서 보게 되면 기업 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상에서 실상 벽환에서 실제 권리관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그러면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은 기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에게 고지를 받거나 요구를 해서 그 내용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실상 벽환 중에서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할 때 승강기라는 항목이 있었다고. 그래서 기업 공인중개사가 지금 매물로 나온 또는 임대 목적물로 나온 그 아파트에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복도까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승강기 탈 수 있다 없다? 없다. 못하니까 다 매도 의뢰인, 임대료는 물어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물론 앞에서 문 열어주게 되면 또는 다른 사람이 문 들어갈 때 살짝 모른 척하고 슬그머니 끼어서 들어가는 건 별개의 문제로 권리가 있냐 없냐 이 얘기라. 권리가 있냐 없냐. 102동 아줌마가 101동 그 안에 들어갈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엔 다 이게 버튼 눌러서 가잖아요. 물론 알아. 우리 애새끼들도 하는 짓 중에 하나가 쓱 봐갖고 30층 아줌마가 어리버리해. 그래서 크게 눌러. 30층 그래서 아니 번호 누를 때 무슨 자랑이로 크게 누르는 애들이 있다고. 요즘 다 번호 키잖아요. 현관에서 들어갈 때 크게 눌러. 그럼 이제 우리 딸내미 이놈의 기집애는 하는 짓거리가 지네 집 번호는 안 외우고 그 30층 아줌마 집 번호를 외웠고 꼭 그 번호를 누르고 기어 들어와. 성격 묘해. 다시 101동 아줌마가 102동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바로 이 얘기라고. 그들만의 공용 부분이라는 개념이 이런 얘기고 별 의미는 없어요. 지금 이제 출제 포인트가 지금 8년 동안 답을 2번이나 뽑았고 3번 출제가 됐던 것이 공용 부분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할 수가 없고 등기가 안 되는 거고 따라서 점유 취득 시효 이런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오른쪽 페이지 가세요. 교재 131페이지 공용 부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의한다. 되게 어려웠어요. 일반적인 공유에 있어서는 사용도 그다음에 관리비도 다 지분 비율에 따릅니다. 근데 공용 부분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 비율에 따르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까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건 굳이 해석하면 저거랑 연계하면 좋겠다. 나중에 전세권이라는 것은 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식으로 이제 봤는데, 그 용도와 같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지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아주 진짜 어려웠던 지문이고요. 2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치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얘가 앞에 한번 있었죠. 그래서 지금 회차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분석이 똑같나? 26회 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3번 지문은 30회 때. 똑같네.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편집을 좀 잘못했는데 결국은 똑같은 지문이 출제가 됐잖아요. 이런 건 틀리면 안 돼,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나와서 못 푸는 건 별개의 문제를 할지라도 이건 인간된 도리로 자주 나왔던 지문이고 맥락이 연계가 되니까 이건 외우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는 거지 100점을 맞자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주 나오거나 또 간단한 쟁점들을 정확히 외우고 들어가실 것. 그 다음에 3번 지문 공용 부분의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 승계인에 승계되는 공용 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사이드 지문이고요. 4번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바로 이 얘기예요. 관리비 얘기랑 똑같습니다. 자, 지금 집합 건물, 구분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101동 101호 아줌마가 만약에 공용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연체를 했다. 관리비를 연체했다. 그럼 101동의 나머지 주민들이 어떻다? 이분에 대해서 관리비를 같이 써야 되니까, 공용 부분 관리비는 같이 내야 되니까 얘한테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101동 101호 아줌마, 갑이 을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 승계인에 대해서도 다른 공유자가 어떻다? 관리비를 주장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연체료는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취지. 5번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보존 행위를 할 수가 있다. 큰 의미 없고요.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점은 답이 한번 됐었는데 큰 의미는 없죠. 전유 부분에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인해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때 자 지금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을 추정한다라고 해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답이 되는데 다시는 안 나올 주제가 되겠고요. 그 밑에 분할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넘어갑시다. 큰 쟁점 안 되고 교재 132페이지 하자보수 청구에서 25회 때는 한번 구성이 되는데 이건 의미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뭐냐면 판례를 가지고 구성을 하다 보니까 맥락도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혹시 낸다는 얘기는 수험생한테 죽으라는 얘기야.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전인도라고 해서 전유 부분에 있어서 하자보수의 제척 기간 뭐라고요? 인도한 시점부터 판단을 하죠. 그래서 3번 지문인가요?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승인일부터 기사하는 데서 자, 전유 부분은 언제라고요? 아까 인도받은 시점부터 인도한 시점부터 하자보수 제척 기간이 시작된다 해서 3번 하나만 체크하시고 그냥 버려요. 이것도 거의 어려운 주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쉬운 거 가볼까요? 교재 133페이지 가서 관리단 집회라고 하는 것 지문 나와 있는데 일단 답이 안 됐으니까 듣고 버리셔야 돼. 아까 관리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은 당연 설립되는 것이 뭐가 된다? 관리단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관리단에서 일정한 구분 건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지문 1번요.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게 되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집할 수 있다라든가 2번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에서는 소집 절차에서 통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주인공 다 모이게 되면은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고 굳이 미리 어떤 의결사항을 결정할 필요도 없고 그들끼리 효부를 볼 문제다. 이런 얘기인데 1번, 2번 같은 맥락이고 둘 다 답이 되지 않습니다. 패스. 그 밑에 자 규약 및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자, 아까 특별 승계인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어떤 관리단 집회 또는 규약을 통해서 그런 게 제일 대표적인 게 저거죠. 자, 금연 아파트라고 하는 거. 금연 아파트. 요즘에 이제 다 금연 아파트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뭘 한다고. 그게 이제 굳이 해석하면은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이게 정확한 개념은 아닌데 거의 관리단에 준하는 개념이 되게, 원래 이제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성립하는 것이 관리단이 될 테고, 입주자 대표회는 약간 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을 갖겠네요. 그래서 자,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동대표 있고 뭐 있잖아요. 이게 굳이 해석하게 되면 이게 관리단 집회와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을 하자. 관리위원회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자, 일단은 지금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면, 자, 금연 아파트라고 해서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입니다. 근데 새롭게 내가 그 아파트에 그 아파트를 사서 입주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 결의에 동의 안 했다라고 하니까 나는 어떻다? 이거 안 지키겠다.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인데 별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134페이지 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거. 자, 아까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개념이 뭐가 된다? 관리위원회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포인트 관리위원회 위원은 어떻다? 구분 소유자 중에서 자, 선임이 되게 될 것이고, 바로 이어서 관리사무소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해서 여러분 교재 134페이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선출된다 해서 키워드 뭐라고요? 위원이라고 하는 거. 키워드 뭐라고요? 위원이라고 하는 거. 위원은 뭐라고요? 구분 소유자. 자,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고요. 돌아서면 다 잊어먹게 돼. 위원 뜨게 되면 어떻다? 구분 소유자. 관리위원회 위원은 뭐라고요? 구분 소유자. 겁나 길어요. 길어서 지문 보면 당합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뭐라? 전유 부분을 점유한 자는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 집에 며칠 동안 놀러 온 사람이 점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일 것. 위원은 뭐라고요? 구분 소유자. 그 다음에 2번 질문.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 될 수 없다. 틀렸죠? 관리인은 자격 요건이 없다고요? 관리인은 누구나 될 수가 있다. 관리인은 어떻다? 바로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였고요. 3번 질문.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도 무방하다라고 할 것. 4번, 자, 5번. 큰 쟁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위원회. 위원은 뭐야? 구분 소유자.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이 정도까지.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가서 재건축 결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포인트 뭐라고요? 5분의 4, 5분의 4. 한편 이런 재건축 결의라고 하는 것은 서면 결의 방법에 있어도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은 쟁점이 안 되죠. 서면 결의면 어떻고, 구두로 결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쟁점이 안 된다고. 5분의 4, 5분의 4. 우리가 외운 건 지금 뭐야? 5분의 4, 5분의 4. 그 옆에 바로 관련 기출문제 보니까 24회 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 공통적으로 알만한 건 뭐라고요? 5분의 4라고 돼 있죠? 언제? 24회 때 출제가 됐었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28회 때 한 4년 만에 다시 출제했네요. 출제 중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똑같이 절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재건축 결의를 위해서 필요하자 5분의 4,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이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건 뭐가 된다? 재건축 결의.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24, 28회 때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이 재건축 결의와 관련되는 주제가 소위 매도 청구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구분 건물에 대해서 5분의 4,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재건축 결의를 하게 됩니다. 재건축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의 안 한 사람의 건물 부분도 때려 부시겠죠? 때려 부시겠죠? 네. 그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소위 이제 재건축 결의, 우리 결의했는데 너 지금이라도 기회 생각 바뀌었으면 들어와라고 얘기하는 거. 자, 들어와라고 얘기하는 게 소위 이름하여 뭐라고요? 매도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하기에 앞서서 자,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한다라고 우리 교재 나와 있죠? 교재 135페이지 하단부 매도 청구 등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뭐라고요?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확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를 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가서 2개월 내에 회답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회답 기간 내에 회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다? 참가자이 아니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30회 때인가요? 여기 두 문제 나왔었구나. 보니까 지금 지문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이걸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할 것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다 요걸 이제 굳이 분석하면 이런 식이야. 자, 지금 24, 28회 때 5분의 4, 5분의 4 두 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30회 때 출제한 위원이 또 5분의 4를 또 낼 수도 있을 거로 보았는데 이때 5분의 4를 내지 않고 뭐라고요? 재건축 결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것에 찬성을 아직 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 이게 바로 매도 청구 앞에서 매도 청구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재건축에 참여를 할 거냐 말 거냐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2개월내 해야 되고요. 하지 않게 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 주제가 약간 틀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출제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 이 의결 이루고 나서 회답에서 얼마? 2개월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하나 쟁점을 삼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제일 유력한 문제는 설금 분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설금 분석 같은 경우 이제 박스형 문제가 나오겠죠. 기역, 니은, 디귿에서 다음 중 재건축 결의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이런 식의 문제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답 한번 주요한 답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 2분이면 끝나요.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몇 페이지부터 다시 130페이지부터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은 구분 소유권이라는 것을 취득을 하게 되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사용권을 취득을 한다. 그래서 그것만에 관한 점유 취득 소유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이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에 따라서 관리비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 딱 여기까지만, 더 이상 쫓아가지 마시고, 지금 최근 문제는 여기까지. 사용은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관리비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합니다. 흠추정 이런 것도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은 분리처분할 수 없다. 이게 나중에 등기법 할 때도 이슈가 될 테고. 다시 그 다음에 지금 세 가지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다시 전유 부분 관련해서 순서만 바꿔서 전유 부분의 하자 담보 기간 바로 인도된 날부터 계산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의 등기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 세 번째, 공용 부분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관리비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다. 중간에 다 버리시고, 그리고 세 번째 이슈, 또 하나의 이슈가 삼아야 될 게, 지금 관리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구분 소유자여야 하고,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임차인도 관리인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5분의 4, 5분의 4 계속 이슈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재건축 결의 설금 분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재건축 결의가 있고 나면 이제 매도 청구의 문제로 넘어가게 될 텐데, 매도 청구하기 전에 지금 참여할 것이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준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답을 하지 않게 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같이 욕심부리면 2개월. 2개월 전에 같이 2개월 내에 회답을 해야 되고, 2개월 내에 회답을 하지 않게 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 정도까지 보셨습니다. 이 정도가 집합건물법 1년에 약 한 문제 구성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잠시 그렇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